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UTV 진화마켓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진화하는 전략 증폭기, 엔벨롭 트래킹 기술과 측정이라는 주제로 로데슈발스 코리아의 조현우 시장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저 궁금한 게 이게 전략 증폭기가 진화한다 그랬는데 모든 진화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진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네,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진화가 되는 거고, 네, 동식물 맞습니다. 모든. 네. 전략 증폭기도 왜 진화가 되는 겁니까, 요즘 와서? 그 핸드폰 사용하실 때 네.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세요? 핸드폰 가장 불편한 건 이제 이동 중에 배터리 갑자기 네, 없을 그렇죠. 때. 전원이죠. 네네. 네. 음. 일단 이 인벨롭 트래킹 기술은 그 이제 배터리 소모 능력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일단 지금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그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동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배터리 사용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예,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요즘 가장 큰 화두네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개발, 연구, 생산하는 쪽에서는 이 인벨롭 트래킹 기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네. 이 부분이 많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벨롭 트래킹 기술이 네. 옛날에도 있었는데 요즘 와서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이 부각된 겁니까? 요즘 와서 나온 기술입니까, 그게? 아, 예. 사실 인벨롭 트래킹 기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기술인데요. 네. 실제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컸고 아, 그동안에는 배터리의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죠. 현재 와서 뭐 1인 1 디바이스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그 휴대 디바이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이제 기술이고 꼭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한 기술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 뭐 포지, 뭐 광대역 이동통신이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필요한 어떤 전력 소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배터리량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술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핫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앞으로 이 인벨롭 트래킹이 적용된 네.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전망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요즘 또 이제 또 IoT 네. 사물 인터넷 있잖아요. 네네. 그게 되면 각 디바이스들도 얘네들도 뭔가 생명체처럼 서로 통신을 할 텐데 예, 그러면 그것도 되게 배터리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인더스트리 쪽에서 이 인벨롭 트래킹 기술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수준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수용성 그다음에 인지도 이런 것들이. 일단 국내 그 피해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 반면에 네. 또 한편으로는 그 회의 어떤 제조사라든지 의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반면에 그 주요 엔지니어들이 국내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을 만한 네.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굵직굵직한 모바일 메이커들이 국내에 있다 보니까 이 기술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준비된 저희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한 37분 정도 될 거거든요. 요거 보시고요. 다 더빙 다 된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댓글창에 보시면서 이따 Q&A 하지 마시고요.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따가 Q&A 시간에 되게 좋은 관점 공유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된 동영상을 일단 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데 슈바르즈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웨비나는 로데 슈바르즈 본사에서 이 타임즈를 통해 진행한 웨비나를 한국어 버전으로 로데 슈바르즈 코리아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복잡했던 인벨로프 트래킹 시험 구성을 어떻게 하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개선 가능한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오늘 웨비나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인벨로프 트래킹 기술과 테스트 방법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인벨로프 트래킹을 위해서 전력 증폭기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DC 모듈레이터와 결합하여 테스트되어야 할 필요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시험 환경이 좀 더 복잡하게 되었지만
실제 장비와 측정 시연을 통해 복잡한 테스트 구성이 단지 2개의 측정 장비로 구성된 테스트 셋업만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요약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항목인 개요를 살펴볼까요? 이 심볼은 현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림입니다. 2G 시대를 돌아볼 때 휴대폰의 배터리는 매우 오랜 시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놀라운 터치스크린, 더욱 높아진 처리 속도와 블루투스, 무선 랜, 그리고 LTE 등과 같이 한 개의 휴대폰 안에 다양한 통신 기술이 포함되고 우리는 여기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전용 전력 증폭기를 사용하며 특히 LTE 밴드의 다양화로 인해 전 세계 40개가 넘는 무선 밴드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전력 증폭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력 증폭기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은 배터리의 수명을 상당히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력 증폭기가 전력 소모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벨로프 트래킹이 작동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2가지 주요 원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LTE와 같은 최신 통신 기술은 높은 PAPR, 즉 최대 전력 대 평균 전력 비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LTE 업링크에서는 7dB 또는 다운링크 신호에서는 12dB 정도를 보여줍니다. 왼쪽 그래프는 LTE 업링크 신호의 시간 영역을 보여줍니다. 시간축에 따른 높은 진폭 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오른쪽 그래프에서 PA 출력의 신호 확률 밀도 함수는 청색으로 표시합니다. 검은색 중첩된 선은 PA 출력의 전형적인 PAE, 즉 효율 곡선입니다. 전력 증폭기들이 최대 출력 파워 근처에서 작동될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높은 크레스트 팩터에 대해서는 전력 증폭기는 대부분 매우 낮은 효율 구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통적인 접근의 블록 다이아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IQ 신호는 베이스밴드 블록에서 발생되며 업 컨버터는 신호를 원하는 RF 주파수로, 그리고 전력 증폭기는 신호를 요구되는 출력 파워로 증폭합니다. 전력 증폭기는 일정한 인가 전압을 필요로 하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전력 증폭기는 오직 피크 신호에서 필요한 전압을 이용하여 낮은 효율로 동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신호 진폭은 상당히 낮으며 많은 에너지가 열로서 손실됩니다. 인벨로프 트래킹 방법은 2개의 새로운 메인 블록이 첨가됩니다. 먼저 RF 신호의 인벨로프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정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i제곱 더하기 q제곱의 근의 수식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핵심 부분은 DC 모듈레이터입니다. 이 부분은 엔벨로프 신호를 받아서 동작되며 엔벨로프 신호에 따라 공급 전압을 변조합니다. 이것은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데 오렌지색 선은 변조된 공급 전압을 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력 증폭기는 대부분 고효율 구역에서 작동됩니다. 완전한 구현을 위해 2개의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블록 세트가 구현됩니다. 그것은 딜레이 조정과 쉐이핑입니다. DC 모듈레이터 전력 증폭기 셋업을 위한 가장 좋은 쉐이핑 특성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절차는 현재 현실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 이것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본 스텝은 라이브 전압의 다양한 값을 통해 전력 증폭기를 특성화하는 것이며 이 정보를 이용해 특정 전력 입력 값을 위한 가장 효율적 포인트를 찾는 것입니다. 쉐이핑 효과 그리고 왜곡의 최소화, 대역폭의 제한, 그리고 DC 모듈레이터의 개인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 최적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신호 형태 모드가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 데모에서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DC 모듈레이터 또는 PA 등의 런타임을 보정하기 위해 매우 정확한 딜레이 조정이 정밀하게 구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어려운 테스트 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형적인 엔벨로프 트래킹 테스트 셋업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우리는 신호 생성기를 보는데 이는 RFY에 상응하는 엔벨로프 신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출력 증폭기와 DC 모듈레이터와 함께 테스트할 디바이스가 있고 오른편에는 신호 분석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 증폭기에 공급되는 RF 신호와 변조된 공급 전압 사이에 매우 정교한 동기화가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엔벨로프 신호의 지연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지 등은 뒤에서 시연을 통해 보여드릴 것입니다. 적절한 신호의 세이핑 커브 값은 테스트 셋업으로부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적의 신호 쉐이핑 커브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종종 다양한 상태의 쉐이핑 커브가 테스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딜레이와 정확한 쉐이핑 커브가 조정되면 분석 파트로 갈 수 있습니다. 전력 부가 효율은 중요한 파라미터 중 하나로서 지금부터는 PAE, 즉 효율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PAE는 증폭기와 입력 전력과 출력에 근거한 계산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력 증폭기에 적용되는 DC 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엔벨로프 트래킹에 관해 이야기할 때 추가적인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변조기는 지속적으로 공급 전압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바이스의 출력 전력을 계측하는 동시에 DC 전원의 시간에 다른 변화를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검출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며 동시에 신호의 왜곡을 자세히 살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선형 소자인 전력 증폭기를 이용해 세츄레이션에 근접한 점까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빨간색의 전형적인 커브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인 증폭기의 입력과 출력 레벨 간의 전달 함수로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출력 전력을 증가시키면 점점 더 컴프레션 포인트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점 더 많은 왜곡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형적인 이 구간에서 증폭기를 동작시킵니다. 여기서는 보다 적은 왜곡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구역에서 측정을 하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 좀 더 선형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저 선, 이 노란 선에 도달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DPD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선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녹색 선인 교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으며 증폭기에 이러한 입력, 즉 PD를 사용함으로써 여기 노란 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PD 곡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양을 측정해야만 합니다. 여기 보이는 진폭은 AM에서 AM 혹은 곡선의 AM 컴프레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또한 위상의 왜곡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출력 전력 함수를 통한 위상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출력 전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점점 위상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AM에서 AM으로 선형화하기를 원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AM to PM 값을 구합니다. 즉, 디지털 프리디스토션을 이용하여 더 개선된 선형성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디지털 프리디스토션, 즉 디지털 전치 왜곡을 사용할 때 진폭뿐만 아니라 위상에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DC 전원 공급기 등을 통해 발생된 노이즈 등이 추가로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증폭기를 측정 시 가장 중요한 측정 중 하나가 RX 밴드 노이즈의 측정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X 밴드 노이즈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송신 대역뿐 아니라 수신 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측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이동 전화나 송신기에서는
듀플렉스 필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잡음이 유입되진 않습니다만 최적의 성능을 위해 이곳을 통해서 나오는 누설 노이즈의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 필터는 매우 작고 간단해야 해서 신호에 많은 것을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정하려는 노이즈 레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 증폭기로부터 높은 출력 전력을 얻음과 동시에 매우 낮은 노이즈까지 측정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링크 대역과 다운링크 대역이 있는데 이곳의 듀플렉스가 필터링하는 주파수 차이는 통상 100MHz 이상이며 이를 변화해가며 측정해야 합니다. 이제 저희는 파워 증폭기로부터 나온 고출력 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RX밴드에서 얼마나 많은 잡음이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는 비교적 어려운 측정이며 고성능의 다이내믹 레인지와 낮은 노이즈 레벨까지 측정 가능한 스펙트럼 분석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엔벨로프 트래킹 시스템을 분석할 때 필요한 추가적인 테스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 생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엔벨로프 신호가 있는데 여기서 신호의 대역폭과 스펙트럼 특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역폭과 스펙트럼 특성이 DC 모듈레이터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엔벨로프 신호와 RF 신호 사이의 동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최고 효율을 얻기 위해서 DC 모듈레이터의 입력부가 아니라 출력부인 이곳에서 동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DC 모듈레이터 공급부와 RF 입력부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으면 출력 특성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면서도 측정하기 어려운 또 다른 부분은 DC 모듈레이터와 전력 증폭기 사이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DC 모듈레이터는 일반적으로 전력 증폭기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며 이로 인해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브를 이용해 측정합니다. 또한 이곳을 보시면 신호 분석기는 베이스밴드 입력과 RF 입력 사이에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력 부가 효율 측정 외에도 베이스밴드에서 나오는 신호와 RF를 측정해서 전력 효율뿐만 아니라 RX 대역 잡음도 계산해야 하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신호 분석기 측면에서는 이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로데 슈바르즈의 통상적인 시험 구성 모습입니다. 먼저 신호 발생기 SMW200A인데 이 부분이 RF 신호를 공급해서 전력 증폭기 입력과 엔벨로프 신호가 DC 모듈레이터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DC 모듈레이터와 전력 증폭기의 시험에 사용될 장비는 로데 슈바르즈의 FSW 신호 분석기를 이용합니다. 물론 RF 입력 및 베이스밴드 입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의 공급 전압을 최대 80MHz까지 대역폭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저희가 보유한 엔벨로프 트래킹 PA 특성을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세이핑 팩터, RF와 인벨롭 신호의 시간차, 파워 앰프의 주요 특성 파라미터 등이며 인접 채널 누설비, EVM, RX 밴드 노이즈 또는 수신 대역 내 송신 잡음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PD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AM to AM, AM to PM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값을 SMW에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값이 적용된 결과를 바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SMW 및 FSW 신호 분석기로 엔벨로프 트래킹을 이용하는 전력 증폭기와 DC 모듈레이터가 장착된 실제 시스템의 측정 데모를 통해 솔루션을 설명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기 설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SMW 신호 생성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기기는 RF 신호 및 그에 상응하는 엔벨로프 신호를 생성하는 데 쓰입니다. 이제 좌에서 우로 진행하자면 이 부분이 베이스밴드입니다. 이 기기는 내부 베이스밴드를 8개까지 처리합니다. 엔벨로프 트래킹 시험에는 베이스밴드 A만 필요하므로 이 베이스밴드 A 블록 세트에 신호를 설정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ARB 파일을 이용하시거나 SMW에서 제공하는 LTE, WCDMA와 같은 표준 통신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데모를 위해 LTE 신호를 택했습니다. LTE 업링크로 갑니다. 프레임 설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타임 플랜을 살펴보면 이것은 50RB를 갖고 있는 LTE 10MHz 신호로 구성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면 신호를 켭니다. 자, 이제 LTE 업링크 신호가 생성됩니다. 이것은 이 아래 그림에서처럼 신호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호에 페이딩이나 AWGN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ETPA 측정을 위해서 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위의 블록 세트에는 IQ 변조기가 있는데 그 다음 RF-ON을 누르면 RF 신호가 켜집니다. 이제 주파수가 1.95GHz이고 RMS 수준이 마이너스 6dBm인 RF 신호가 생성됩니다. 이에 상응하는 엔벨로프 신호 생성은 IQ 아날로그 A 블록 세트에서 발생됩니다. 이것을 누르며 여기에 RF 엔벨로프 체크박스가 나옵니다. 여기를 누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바뀌고 해당 엔벨로프 신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IQ 출력부의 BNC 커넥터에서 엔벨로프 신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설정은 전력 증폭기에 맞춰 입력 범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최대 5dBm과 최소 마이너스 30dBm 사이로 입력 범위를 정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파라미터는 상응하는 공급 전압입니다. 어떤 범위에서 전력 입력 범위를 표현하고 싶은지 결정합니다. 여기서는 최소 VCC 511mV와 최대 VCC 3.4V입니다. 여기서 엔벨로프 신호를 설정하는데 엔벨로프 신호의 전압과 전류를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엔벨로프 신호는 엔벨로프 신호의 BP 표준인 이 트랙에 따라 설정됩니다. 이제 여기서 바이어스를 설정했는데 바이어스는 공통 모드 전압인 VP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2V 피크를 설정했는데 이것은 MIPI에서도 정의됩니다. 이 부분들이 파라미터들인데 각 PC 변조기마다 다릅니다. 보통 PC 변조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특정한 게인이 있고 특정한 VCC 오프셋도 있습니다. 변조기의 데이터 시트에 있는 파라미터에 따라 엔벨로프 신호의 임피던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형태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세이핑 설정 탭으로 갑니다. 여기에 다양한 세이프 설정 모드가 보이는데 이것들은 SMW에서 동작 가능합니다. 완전 선형을 선택하거나 From 테이블 모드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모드에서 최대 4,000개의 개수가 있는 여러분만의 룩업 테이블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형태 곡선이 도표로 표시됩니다. X축을 보면 이것은 마이너스 30dBm부터 5dBm까지 설정된 입력 범위입니다. Y축을 보면 이것은 엔벨로프 신호의 해당 공급 전압입니다. 여기서 RMS 수준을 바꾸면 이것은 즉시 형태 곡선 표시에도 나타납니다.
이 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6 dBm RMS가 약 1.3V의 공급 볼트에서 표시됩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쉐이핑 팩터는 테이블 형태로도 입력 가능하며 또한 폴리노미알 계수를 10차까지 설정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디트로핑 함수도 지원합니다. 현재 세 가지의 디트로핑 함수를 구현해 놨습니다. 이 함수의 주요 목적은 공급 전압이 0까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는 디트로핑 지수에 의해 제어되며 이 함수는 추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디트로핑 지수를 바꾸면 곡선이 Y축을 따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설명 목적상 형태를 표에서 선택하겠습니다. 분석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설정하는 마지막 단계는 엔벨로프 대 RF 발생 시간 차이 설정입니다. 이 블록 세트나 이 도표를 보시면 제가 이미 설명했던 여러 부분이 블록으로 표시되어 나옵니다. 여기에 IQ 데이터가 있는데 IQ 데이터에서 엔벨로프 신호를 생성되었음을 말하며 순차적으로 쉐이핑 설정과 세팅한 딜레이 값도 보여줍니다. 최적의 EVM을 찾기 위해 RF 신호와 엔벨로프 신호의 지연 시간을 조정하여 EVM이 최소가 되는 최적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FSW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맨 아래에는 LTE 10MHz 신호의 전력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맨 위에서 해당 신호의 EVM을 측정합니다. 또한 엔벨로프 대 RF 지연 조절이 표시되는 SMW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이제 이 지연을 나노초 단계로 바꿔서 EVM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엔벨로프 대 RF 지연을 2나노초 올려 조절하면 EVM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조절하면 EVM 값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최적 설정을 찾습니다. 저희가 찾은 최적점은 약 10나노초입니다. 이제 두 가지 필수 작업을 마쳤고 분석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의 엔벨로프 트래킹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소프트웨어 화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1.95GHz로 측정 중입니다. 기기 두 대를 연결했는데 한 대는 분석기고 다른 한 대는 생성기입니다. 여기 아래 아날로그 베이스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것은 RF와 베이스밴드를 동시에 측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위에 보이는 게 바로 그 부분으로 여기에는 주황색으로 RF 신호의 시간 영역을 보여주는 창이 있습니다. 이 아래에는 베이스밴드 입력 신호의 시간 영역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 예 전체 캡처가 보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왼쪽 하단의 측정 결과를 통해 시간 영역에서 캡처된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황색 선은 RF 신호이고 청색은 베이스밴드 신호의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이의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의 스펙트럼이 보이는데 이것은 분석된 IQ 데이터의 FFT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정교화된 AM to AM이며 여기에 측정된 신호가 보입니다. AM to AM에 대해서는 직선이 보이고 여기에는 AM to PM이 보이는데 많지는 않지만 위상 왜곡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 여러 가지의 측정 파라미터도 제공합니다. 이것은 Raw EV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FSW에서 이미 오리지널 신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PA를 거친 신호와 비교를 통해 Raw EVM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오리지널 신호는 SMW 신호 발생기에서 정의된 신호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신호는 전체 할당된 10MHz 업링크 신호입니다. 이 데모에서 이용한 신호 정보는 연결된 랜 등의 통신선을 통해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렇게 원래 오리지널 신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PA를 통해 측정된 결과를 메모리에 담겨진 오리지널 신호와 비교하여 로우 EVM을 구하게 됩니다. 이 로우 EVM은 스탠다드에서 제시하는 계산법에 의한 측정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다소 다른 값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OT를 거치기 전과 후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 가능합니다. 또한 RMS, 피크 등 여러 가지 측정 결과도 표시를 해줍니다. 이 아래 이 창에는 IQ 밸런스, 게인 임밸런스 등 여러 가지 다른 측정 결과도 표시됩니다. 이제 이 위에 있는 측정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새로운 측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새로 갱신된 결과가 보입니다. 여기엔 큰 변화는 없지만 이제 신호 생성기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볼까요? 이제 기기 하드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래로 가보죠. 자, 신호 생성기의 RMS 수준은 마이너스 6dBm으로 맞췄습니다. 이제 이것을 7dBm 증가시켜서 1dBm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을 실시합니다. 스펙트럼이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는 또한 상당한 AM to AM 그리고 AM to PM 왜곡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이 창을 조금 늘려서 정확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소프트웨어로 가능한 것은 이 위에 있는 키를 눌러서 수정치나 측정치를 SMW로 보내며 DPD를 위해 SMW의 AM to AM과 AM to PM의 값을 신호에 갱신 반영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DPD 상태를 ON시키거나 OFF시킬 수 있으며 신호의 DPD를 위해 AM, PM, AM to PM 등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AM to AM 그리고 AM to PM 둘 다를 수정해보죠. 자,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연속 측정을 누른 후 곡선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DPD를 통한 선형적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AM to AM 그리고 AM to PM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제 스펙트럼 특성이 개선되었고 EVM 값이 5%에서 1.9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것을 멈추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여기로 올라오면 증가가 커지고 다시 컴프레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기서 SMW와의 통신을 통해 반영되고 측정되어진 AM to AM, AM to PM이 적용된 결과를 쉽게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SMW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SMW 인터페이스에 어떤 값이 전달되고 어떻게 신호에 반영이 되었는지 보여드리고 SMW에 업로드된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발생기인 SMW로 돌아왔습니다. SMW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엔벨로프 트래킹 메뉴를 다시 살펴보죠. 엔벨로프 설정 탭으로 가면 엔벨로프 트래킹 블록 다이어그램이 보이고 추가로 DPD 블록이 보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엔벨로프 신호와 RF 신호에 모두 DPD를 반영하거나 이 위에 있는 체크박스를 해제하여 엔벨로프 신호에는 DPD가 반영되지 않고 RF에만 반영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엔벨로프 신호는 제외하고 RF 신호에만 DPD 신호를 반영 가능합니다. 이제 DPD 메뉴를 클릭하여 DPD 메뉴로 들어가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PD 메뉴를 통해 IQ 신호의 피크 값에 대해 실시간으로 AM to AM 델타와 AM to PM 델타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신호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반영된 값들은 AM to AM 또는 AM to PM을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이 위의 체크박스 메뉴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DPD 설정 탭으로 가면 수정치의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이것들은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신호 생성기로 직접 탑재된 표들입니다. 여기에 전력 입력값에 대한 그래프가 보입니다. Y축에는 델타 전력이 나오고 AM to PM의 경우 델타 위상값이 나옵니다. 인터폴레이션을 끄거나 전압이나 전력에 대해 선형 인터폴레이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왜곡 분석 소프트웨어에 나오는 테이블 값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도출해낸 자신의 테이블 값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측정을 하기 위해 분석 소프트웨어로 들어가 보죠. 이제부터는 PAE, 즉 효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E 입력 신호를 측정할 때 전력 증폭기에 들어가는 입력 신호의 전력과 전력 증폭기의 출력 신호의 전력을 측정 가능합니다. 여기서 FSW와 SMW를 통해 PAE는 물론이며 FSW 한 장비를 통해 전압과 전류 그리고 RF까지 측정이 가능한 점입니다. 전압과 전류는 순시 전력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곳의 설정에는 DC 모듈레이터와 PA 사이에 0.1ohm의 작은 저항이 있고 이 0.1ohm 저항의 양단에 프로브를 연결했습니다. 이제 메뉴로 돌아와 채널 1과 채널 2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을 각각 할당합니다. 이때 FSW 분석기의 베이스밴드 입력을 활용하며 각 포트의 전압과 전류를 프로브를 통해 연결합니다. 이 단일 측정으로 전력 증폭기로 들어가는 전압과 전류의 두 가지 흐름이 여기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순시 전력을 이용한 효율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중요한 측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X, RX 밴드 노이즈 측정과 관련된 FSW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의 신호를 다시 살펴보자면 중요한 측정치의 하나가 RX 밴드 노이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1.95GHz 신호를 측정하면 활성 신호가 잡힙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중심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위에서 중심 주파수를 바꾸는데 이것을 수신대역의 중앙에 위치시키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140MHz입니다. 이 위에서 중심 주파수를 바꾸면 이곳에 마커가 나옵니다. 마커는 여기 있습니다. 마커를 중앙에 위치시킨 후 이제 수신 대역 잡음을 측정하면 마이너스 140 dBm/Hz를 측정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FSW는 매우 낮은 노이즈 플로어와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필터 없이 RX 밴드 노이즈 측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신호 발생기인 SMW에서 K540 엔벨로프 트래킹 옵션 그리고 K541 DPD 옵션을 제공하여 기존의 ETPA 셋업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장비에서 RF와 엔벨로프 신호를 발생이 가능하며 어떠한 형태의 세이핑 팩터도 제어가 가능하며 지연 시간 조절도 별도의 작업 없이 실시간으로 제어 가능합니다. 추가로 중요한 포인트는 전력에 따른 엔벨로프 신호의 전압이 자동으로 수행된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장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추가 구성이나 캘리브레이션 없이 설정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호 분석기인 FSW의 경우 RF 분석과 전압 전류 측정을 한 장비로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FSW B71 옵션을 이용 베이스밴드 입력 포트를 통해 엔벨로프 신호의 전압과 전류를 연결하여 측정하고 RF 입력을 통해
RF 특성을 측정 가능합니다. EVM 및 ACLR 측정을 매우 빠르게 할 수 있고 탁월한 RF 성능을 통해 RX 밴드 노이즈도 매우 정확하게 측정 가능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장비 내부의 펌웨어를 통해 구현되어 있고 터치를 통해 간편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모든 것이 한 대의 장비에서 측정 가능하며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와 베이스밴드 입력을 통해 순시 전압 및 전류 측정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측정에 필요한 더 많은 것들이 제공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로데 슈바르즈 코리아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고요. 아주 뭐 다양한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뭐 이것도 따끈따끈한 동영상이지만 그래도 그 만들어진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차장님, 네.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보충할 만한 뭐 업데이트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 좀 네.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 자체가 음. 일단 조금 이제 사실은 좀 이전에 제작된 거여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지금 보였던 비디오상에는 이제 별도의 외부 PC가 필요한 걸로 그 블록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PC 없이 바로 이제 장비 펌웨어 상에서 네. 이런 측정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그 ET 인벨롭 트래킹을 수정하는 구성 자체가 개척 장비도 굉장히 많았고 네. 또 케이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했는데 보다 좀 간단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좀 댓글창에 이제 질문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 다 답변 못 드리겠지만, 그죠? 예, 너무 예. 많아가지고요. 네네.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질문들. 일단 굉장히 일단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예, 또 제가 맡고 있는 분야와 또 음. 질문자분들이 주신 또 네. 다양한 분야에서 네. 말씀하셔서 어려운데요. 네. 일단 또 관심이 이만큼 높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저희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는 불러주셨습니까? 네, 네. 제 그 이름이고요. 네. 예, HYUN HYUN HO HO CHO 네 골뱅이 로데 슈바르즈 RHO 맨날 힘들어요 이 스펠이. 네. RHO DE DE SCH SCH. 그 중간에 다시가 들어가고요. 대시가 들어가고요. 로데 다음에 네. D 이 다음에 대시가 들어가고요. 네. SCH WARZ WARZ.com. .com입니다. 네. 네. 맞죠? 네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게스트 ROH인데요. RHO로 되어 있네요. ROH 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게스트이신 로데슈바스 코리아의 조현우 차장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댓글창에 보여드렸으니까요.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몇 가지 해드리겠지만 나중에 추가로 여러분 정보라든지 추가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설문에 또 응해주시면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 또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무선 키보드 마우스 셋, 아이스 카푸치노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해가지고요. 자, 질문 중에서 류지연님 데모나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연에는 따로 계획이 없는지요? 그리고 테스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그 여기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대부나 이제 제품 정보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예,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ET를 테스트함에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어떤 구성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지금까지 이, 설계를 하실 때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하실 때 복잡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셋업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효율성 있게 테스트 가능하실 걸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뭔가 빨리빨리 뭔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정광규님께서 그 세미나 자료는 여러분들 그 일주일 뒤쯤에 그 저희 여러분 등록한 토크하이트.tv 있습니다. 거기 사이트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분 질문에 대한 또 답글 같은 형태로 오늘 답변 못 드린 것들은 거기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 질문들 나중에 다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수열님, ETPA 사용 시에 주변 환경이나 구성 방식의 복잡도에 따른 측정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자체 방안이나 솔루션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일단 그 ETP를 개발하실 때 가장 이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인벨롭 시그널이랑 RF 시그널을 이제 둘 다 연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각종 불확도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한 원박스로 된 네. 솔루션을 출시를 하게 됐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제 측정 오차를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 있고 부가적인 뭐 캘리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많은 그 효율을 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광규님, 김수열님, 근데 이분은 저희 방송 애청자분이 되게 다양한 분야를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IT 쪽도 그렇고. 자, 정광규님, 테스트 시에 EVM 최저값을 찾아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개발하는 모델에서는 여기서 설정된 값을 소프트에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일단 그 항상 이 PA 개발할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어떤 RF적인 특성과 네. 그다음에 EVM 같은 어떤 효율이 잘 나오는지 또는 뭐 PA 같은 효율이 잘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두 가지 다 만족하는 조건을 찾기 위해서 뭐 한 가지는 뭐 트레이드 오프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어떤 이런 종합적인 툴을 통한다면 네. 그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최적화시킬 점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값들을 찾으신 다음에 추후에는 뭐 자체적인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든 제품에 반영을 하면 네. 예, 원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강상원님, 군수용 고주파 사용이나 방송국에서도 전력 증폭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요? 예, 지금 이 부분이 또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제 군수용 제품이라든지 방송국이 제품에 원래는 이제 인벨롭 트래킹이 가장 먼저 도입이 됐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고출력 장치에 들어가는 FET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ET를 적용함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그 소자들의 특성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ET 적용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네. 여기서 방송국이라 하면 네. 야외 촬영할 때 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송신기나 네. 아니면 중계기 정도의 그- 고출력 아. 장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동형 장치보다는 아, 네. 고정형 장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일반 고정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군사용이라든지 방송용 같은 경우에 막 이동하면서 험한 네. 데서도 쓴 장비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네. 그런 데서는 적용 같은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단은 그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군사용으로 쓴다면 네. 무전기에도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고 네. 무전기에 사용되는 배터리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네. 물론 방송에서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이제 증폭기가 들어가는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지금 그 PD님 앞에 있는 노트북도 그렇고요.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TV 뭐 모니터라든지 이런 거에도 증폭기가 그렇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어디든지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광규님께서 또 질문하셨는데요. SMW200A라는 제품은 새로운 제품 같은데 기존 시그널 제너레이터의 외부 옵션이나 추가 장비만으로도 엔빌롭 디텍터, 쉐입, 딜레이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별도로 존재하는지요? 일단 기존에는 그 일반적인 그 시그널 제너레이터로 이 인벨롭 트래킹을 측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게 구성이 되고 오차, 그러니까 불확도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출시한 SMW라는 제품에서는 이 쉐이핑을 조정을 한다든지 네. 딜레이를 조정해서 RF와 인벨롭 시간을 보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알고리즘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든지 네. 하는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시는 제품에는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저희 SMW를 사용하시면은
인벨롭 트래킹뿐만 아니라 음. 각 뭐 3G, 4G, 뭐 앞으로는 5G까지 적용 가능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전력 증폭기 뭐 이런 것은 대학교 때 배웠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저도 전기가 나는데, 야 그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진화한다는 것이 네. 놀랍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때 되게 고리따분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거 그냥 또 배워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계속 진화를 하는구나.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이번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예, 계속 아마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고요. 네네. 예, 적용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말을 번역하면요, 전력 지금 보면 뭔가 좀 고리따분해 보이거든요. 되게 네. 올드하고 뭔가 안 변할 것 같은데 요즘 완전히 이게 그 무선 데이터 통신, 뭐 고속 데이터 통신 이런 게 나오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예, 그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기본적인 소자가 유준호님께서 지금 말씀입니다. 전력 증폭기 기술에 대한 표준이 있는지요? 그리고 다양한 표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증폭기는 무엇이 있는지요? 현재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주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 이용되는 미피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네. 국제 어떤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미피에서는 이 이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전력 증폭기에 대한 그 어떤 표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미피.org를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여기 참여하셨던 어떤 분이든지 관련된 정보를 바로 획득이 가능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밖에도 이제 앞으로 이런 표준들이 또 계속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사용하기 가능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군 쪽이라 군수용이나 방송 쪽에서도 어떤 특정 표준 이내에서 이 네. 전력 증폭기 기술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정광규님, 정통적인 RF 회로의 ET를 위해서 엔벨롭 디텍터와 쉐입, DC 모듈레이터 등이 추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테스트할 때는 DC 서플라이와 DC 모듈레이터를 제외하고는 시그널 제너레이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ET를 위해서는 엔벨롭 디텍터 등이 RFIC 내에 구현되어야 하는지요? 이 부분은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가장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DC 모듈레이터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뎀단 앞에 붙어서 PA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뭐 원칩 형태로 충분히 뭐 컴바인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뭐 지금 질문이 또 되게 또 엄청 많은데 오늘 이거 다 오늘 답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네네. 지금 그 질문 중에 뭐 한두 개만 더 골라서 한번 골라주겠습니까? 직접 게스트님께서. 일단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네네. 저도 이거를 이제 단순히 지금 말로 전달되기에는 어려운 네.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김중구님이 보내주신 것 중에 음. PA 측정하기 위해서 0.5옴의 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꼭 0.5옴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전류 측정에 있어서 이 션트 저항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션트 저항은 0.5옴이 아니고 0.1옴이어도 상관없고 0.2옴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발상 어느 정도 효율을 높일 것인지 결정을 하신다면 어떤 값이 돼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주로 지금 이제 또 추가적인 의견들은 제가 메일이나 네. 아니면 별도로 정리를 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면 맞추는 걸 하죠. 네. 네, 일단 이 전력 증폭기 기술이 아까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지만 네. 앞으로도 영원히 또 이 전기전자 쪽에서는 사라지지 않을 기술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기기들이 자꾸 네. 지능화되면서 이게 정말 배터리, 이 네. 정말 휴대용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고 네, 뭐 빠른 응답 속도,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서 진짜 전력 어떤 증폭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니즈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어떤 분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맞네. 웨어러블 예, 디바이스 맞아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용이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어떻게 않을까. 보면 지금 약간 공상과학 같지만 네, 이 디바이스들이요. 점점 지금 생명체처럼 진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 기계에 있어서 전력이란 것은 생명 아닙니까? 에너지?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에너지 원이잖아요. 에너지 소스. 예, 에너지 소스에 대한 것은 이제 뭔가 기계들이 인터넷에서 통신하고 막 이렇게 막 해버리면은 웨어러블 컴퓨터 나오면 정말 그 에너지 소스에 대한 것이니까 이건 영원 불변이 되게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앞으로 더. 네. 예. 기계가 아니라 그죠? 생각하는 기계가 된다면. 자, 하여튼 오늘 하여튼 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나름대로 큰 방향성은 좀 이렇게 새로운 방향성은 이제 얻은 것은 좀 좋은 교훈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내일 새벽 4시에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뭐 응원 좀 하고요. 네. 하여튼 뭐 올해 이상하게 월드컵 열기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세월호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예, 맞습니다. 네. 하여튼 마지막 오후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